그날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본 그 장면 이후 테슬라는 멈췄고 전 세계는 숨을 삼켰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요. 언론도 전문가들도 경쟁 기업들도 전부 말이 안 된다며 처음엔 루머로 치부했지만 결국 세상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고 단순히 기업 경쟁 이야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날 이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흐름이 바뀌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본 단 한 사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가장 먼저 무너졌어요. 공항에서부터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자신감 가득한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잠깐 멈칫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옆에 있던 수행원이 너무 놀라서 "Are you okay?" 라고 묻자 일론이 짧게 내뱉은 말. "우린 많이 뒤처졌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세계 최고의 기술 리더라고 불리던 남자가, 자존심으로 살아온 남자가 왜 한국을 다녀간 뒤 그렇게까지 무너졌던 걸까요? 그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단 3분간의 시연. 단 한 번의 테스트. 그리고 그걸 본 순간 일론 머스크는 말을 잃었고 그 자리에서 한 행동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미국이 충격에 빠지고 세계 기술 판도가 뒤집히게 됩니다. 한국이 만든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전 세계가 경악하며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한국은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건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국뽕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한국이 진짜 세계의 기준을 바꿔버린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자동차 배터리 개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댄 스펜서라고 합니다. 현재 나이는 37이고 테슬라에서 일한 지는 벌써 12해가 다 되어가네요. 저희 부서는 주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신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미래 사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기술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머스크의 큰 그림 속 한 축을 담당하는 부서이자 동시에 돈이 되는 기술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곳이죠. 어쩌면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국에서 겪은 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저희 앞에서 했던 말들을 그대로 묻고 사는 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일은 2025년 11월 초순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배터리 기술센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 위치를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테슬라 내에서도 실적 우선주의라는 말이 가장 먼저 따라붙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 데이터 그리고 경쟁사보다 몇 주 앞선 기술. 그게 전부였어요. 누가 무슨 꿈을 꾸든 무슨 가치를 외치든 저희에겐 소용없었습니다. 기술은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의 싸움이었고 머스크 역시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꿈을 말하는 자들은 늦고 돈을 벌어오는 자들이 승자다. 그런 회사 문화 속에서 저는 나름 인정받는 팀장 자리에 있었고 신형 배터리 모듈 개발 프로젝트의 중간 책임자 역할도 맡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왜 한국으로 오게 됐느냐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정보가 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던 전고체 배터리 기술과 거의 똑같은, 아니 오히려 몇 단계 더 진보된 기술이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이미 시연을 마쳤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사실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전고체 배터리를
그건 아직 일본도 못했고 우리도 3년은 남았다고 했잖아. 과장된 소문이겠지. 하지만 그 소문이 과장된 헛소리가 아니라는 건 일론 머스크 본인이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에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 중 일부가 특별 임무로 서울기술시찰단에 포함되었고 저 역시 그중 한 명이었죠. 처음엔 그저 일종의 정보 확인, 견제 차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 만들어냈는지 확인만 하고 돌아와서 대응 전략을 짜면 되는 정도의 일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보게 된 건 제가 그동안 미국에서 배워온 모든 원칙과 기준을 송두리째 뒤집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테슬라에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이 지키려 했던 철학과 기술에 대해 언젠가는 꼭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멈춘 날, 그리고 한국이 세계를 멈추게 한 날. 저는 그날을 직접 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 출장을 떠나던 날, 저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VIP 게이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늘 그렇듯 익숙한 출장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그날은 뭔가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죠. 주변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저희 팀원인 로버트 해밀턴, 마이클 슈나이더, 그리고 한국 시장 담당 매니저인 크리스 박까지 총 7명이 모였는데 다들 말수가 줄어들어 있었어요. 장난스럽게 농담을 던지며 비행을 떠나던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비행기 내부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평소라면 활주로를 떠나기 전부터 농담과 웃음소리가 넘쳤을 텐데 모두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 기업과 연구소에 대한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고 일론 머스크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죠. 저도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곧게 펴고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다들 준비됐나? 일론 머스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건조했습니다.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네, 일론. 이번 시찰은 단순 확인 차원으로 보면 되겠죠. 과장된 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일론은 로버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소문을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전쟁터에 발을 들이는 거다. 농담 같은 얘기가 아니다.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터라는 표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놀랐는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오르는 동안 이상한 긴장감이 자꾸만 목을 조여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일론 머스크와 직접 마주 앉게 된 건 우연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바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론이 제 옆자리에 앉자 저는 괜히 긴장이 돼서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일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댄, 당신은 늘 냉정한 엔지니어였지. 그래서 묻고 싶다. 지금 마음이 어떤가?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앞서 있다는 것이요.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시연용 장비에 과도한 조건이 설정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론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다.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쪽에서 초청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요청해서 들어가는 거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 자부하던 테슬라가 누군가의 기술을 검증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배우러 들어가는 느낌.
이미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서울에 도착한 건 한국 시각으로 다음 날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신선한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긴장과 기대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묘한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공항에는 미리 파견된 한국 연구소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 차세대 에너지 연구소 책임 연구원 정우현이라고 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우현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수십 번 문서로만 본 이름이라는 걸 바로 떠올렸습니다. 논문, 특허, 내부 분석 보고서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그 이름. 그 사람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일론이 정우현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준비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 보여줄 수 있겠나? 정우현은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걸 단순히 기술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기술을 기술로만 보지 말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보여줄 건 단순한 발전된 숫자가 아니라 세계를 멈춰 세울 만큼 거대한 철학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철학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도요. 이렇게 해서 저의 서울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일론 머스크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테슬라를 멈추게 만들었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 차세대 에너지 연구소는 외관만 봐서는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색 톤의 현대식 건물에 유리로 된 자동문이 달려있는 전형적인 연구단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정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서자 건물 내부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기부터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전시된 프로토타입들과 복잡하게 얽힌 그래픽 모니터들, 그리고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반응 시스템. 분명 엔지니어의 눈으로만 보면 그 모든 장비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범용 장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정돈되어 있음과 동시에 의도된 혼돈이 함께 느껴졌어요.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뚜렷한 에너지가 공간 안에 가득했죠. 일론 머스크도 내부를 둘러보며 계속해서 작은 고개 끄덕임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주변을 보는 시선은 실로 사냥꾼 같았죠. 그러다 한 연구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연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특별한 장소라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구소의 본관을 빠져나와 별관으로 이동하는 중 정우현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시연은 공식적으로도 완전히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내 기업들조차 아직 전체 스펙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죠. 오늘이 말 그대로 세계 최초 공개입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핵심 인력들 앞에서 전 세계 기술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한다는 건 보통의 결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도착한 시연장은 건물 지하 2층에 위치해 있었고 철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잠시 대기하던 중 정우현 박사가 저희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여러분은 단순히 배터리 기술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켜온 철학과 방향,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일론 머스크가 정우현을 향해 정면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철학이란 게 뭔가? 우리는 속도와 수명, 효율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해왔다. 당신들은 뭘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건가? 정우현 박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단어. 그 단어 하나의 순간 시연장 입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철문이 열리며 하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연장은 생각보다 단출한 구조였습니다. 중앙에 커다란 투명 챔버가 하나 있었고 그 안에는 일종의 전기차 파워트레인과 유사한 구성의 모듈이 세팅돼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실시간 전압 온도 압력 수치를 보여주는 모니터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시연을 조작하는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배터리는 전고체 기반입니다. 전해질은 유기 기반 복합재이며 전체 시스템은 마이너스 30도에서 섭씨 80도까지 무리 없이 작동합니다. 지금부터 충전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록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테스트가 시작되고 모니터의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모두가 단순히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만을 주시했죠. 1분. 전압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2분. 충전율이 40%를 돌파했습니다. 3분이 되는 순간 모니터에 80% 도달이라는 문구가 뜨자 머스크의 얼굴 근육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작게 중얼였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연구진들도 숨을 멈춘 듯 보였고 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이건 단순한 충전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존의 테슬라 기술로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영역. 안전성과 효율성 모두에서 기존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챔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죠.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바꾸겠군. 그날 저희는 숫자 이상의 것을 본 것입니다. 단순한 빠름이 아니라 철학을 품은 기술. 기술의 목적이 경쟁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는 걸 처음으로 체감하게 된 순간이었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 차세대 에너지 연구소는 외관만 봐서는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색 톤의 현대식 건물에 유리로 된 자동문이 달려있는 전형적인 연구단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정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서자 건물 내부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기부터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전시된 프로토타입들과 복잡하게 얽힌 그래픽 모니터들, 그리고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반응 시스템. 분명 엔지니어의 눈으로만 보면 그 모든 장비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범용 장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정돈되어 있음과 동시에 의도된 혼돈이 함께 느껴졌어요.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뚜렷한 에너지가 공간 안에 가득했죠. 일론 머스크도 내부를 둘러보며 계속해서 작은 고개 끄덕임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주변을 보는 시선은 실로 사냥꾼 같았죠. 그러다 한 연구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연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특별한 장소라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구소의 본관을 빠져나와 별관으로 이동하는 중 정우현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시연은 공식적으로도 완전히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내 기업들조차 아직 전체 스펙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죠. 오늘이 말 그대로 세계 최초 공개입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핵심 인력들 앞에서 전 세계 기술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한다는 건 보통의 결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도착한 시연장은 건물 지하 2층에 위치해 있었고 철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잠시 대기하던 중
정우현 박사가 저희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여러분은 단순히 배터리 기술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켜온 철학과 방향,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일론 머스크가 정우현을 향해 정면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철학이란 게 뭔가? 우리는 속도와 수명, 효율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해왔다. 당신들은 뭘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건가? 정우현 박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단어. 그 단어 하나의 순간 시연장 입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철문이 열리며 하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연장은 생각보다 단출한 구조였습니다. 중앙에 커다란 투명 챔버가 하나 있었고 그 안에는 일종의 전기차 파워트레인과 유사한 구성의 모듈이 세팅돼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실시간 전압 온도 압력 수치를 보여주는 모니터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시연을 조작하는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배터리는 전고체 기반입니다. 전해질은 유기 기반 복합재이며 전체 시스템은 마이너스 30도에서 섭씨 80도까지 무리 없이 작동합니다. 지금부터 충전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록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테스트가 시작되고 모니터의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모두가 단순히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만을 주시했죠. 1분. 전압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2분. 충전율이 40%를 돌파했습니다. 3분이 되는 순간 모니터에 80% 도달이라는 문구가 뜨자 머스크의 얼굴 근육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작게 중얼였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연구진들도 숨을 멈춘 듯 보였고 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이건 단순한 충전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존의 테슬라 기술로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영역. 안전성과 효율성 모두에서 기존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챔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죠.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바꾸겠군. 그날 저희는 숫자 이상의 것을 본 것입니다. 단순한 빠름이 아니라 철학을 품은 기술. 기술의 목적이 경쟁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는 걸 처음으로 체감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저희는 다시 시연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소 측에서 준비한 추가 실험과 저희 테슬라에서 가져온 테스트 장비를 통해 정밀 비교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었죠. 기술적 수치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 테스트는 저희 테슬라 팀이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정서적인 공감은 훌륭했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건 냉정한 수치와 확신이었으니까요. 테슬라의 엔지니어 마이클 슈나이더가 미국에서 공수해온 배터리 셀 모듈을 세팅했고 그 옆에는 한국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모두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했고 테스트 항목은 충전 속도, 방전 효율, 온도 변화, 안정성, 화학 반응 잔류 수치 등 총 8가지였죠. 사실 이 테스트를 앞두고 제 안에도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앞선 시연에서 받은 감동은 분명 컸지만 제가 살아온 환경은 언제나 데이터로만 말하라는 세계였습니다. 저희가 기술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수치를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만큼은 감정보다는 숫자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자 조용했던 실내에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모니터에서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초기 충전 구간에서는 양측 모두 비슷한 속도로 상승했죠. 하지만 30초가 지나자마자 한국 배터리 쪽 수치가 눈에 띄게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충전 효율 7.3%, 9.1%, 12.8%. 테슬라 배터리는 6.2%에서 멈칫하더니 점차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이클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고 로버트는 조용히 자료를 캡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전 효율 테스트에서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는 오랜 시간 안정성을 강조한 셀 구조로 설계되었기에 급격한 전력 소모 환경에서 다소 무리한 반응을 보였고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는 일정하게 전력을 분산시켜 초고속 방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했어요. 특히 저를 놀라게 했던 건 테스트 중간 온도 변화 수치였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오히려 가열된 챔버 안에서도 일정한 내부 온도를 유지했는데 이건 단순히 셀 구조의 문제를 넘어 자체 냉각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순간 일론 머스크가 실험실 한쪽에서 조용히 자료를 보고 있던 민상훈 연구원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 기술 아직 특허 안 냈나? 그의 말은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예리했죠. 민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부는 특허가 진행 중이고 핵심 구조는 현재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경계와 존중 그리고 어쩌면 좌절까지도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테슬라 내에서 기술력에 관한 자부심은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모르는 기술이 시장에 먼저 나올 리 없다고 믿는 편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의 믿음은 정면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는 회의실로 돌아가며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댄, 당신이 이 기술을 처음 봤을 때 느낀 건 뭐였나? 저는 잠시 고민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치 미래를 훔쳐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일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이윽고 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너무 오만했어. 기술이 곧 지배라고 믿었지.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술을 사람에게 바치고 있었어. 그 말은 제게 어떤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의 테스트는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가 기술의 선두에 서 있다는 자부심이 깨지는 순간, 그리고 한국이 기술을 통해 사람을 지키고 있다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겨울밤은 유난히 조용했고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전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은 누군가를 앞지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뒤처진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테스트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연구소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나와 몇 블록 정도 걸어가면 작은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섞여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고요했어요. 놀랍게도 그 고요함이 어제의 압도적인 기술력보다 제 가슴을 더 세게 때렸습니다. 사실 테슬라에 들어간 이후 저는 늘 속도라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루 안에 보고서가 몇 건 완료되었는가, 신제품 테스트가 몇 시간 단축되었는가, 시장 점유율이 분기별로 얼마나 올랐는가. 하지만 지금 그 작은 공원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느리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때 마침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팀원들과 함께 다과를 준비했으니 잠깐 들르지 않겠냐는 말이었어요.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었고 외부 언론이나 정부 관계자도 없는 그들만의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상하게 끌리는 마음에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조금 후 도착한 회의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노트북도 없었고 수치 그래프도 보이지 않았죠.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율무차를 건네며 연구원들은 그저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중엔 전날 발표를 맡았던 민상훈 연구원도 있었고 막내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 한지연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다가가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제 긴 하루 보내셨죠? 너무 압박감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상상했던 R&D 환경과는 전혀 다르더군요. 그 말을 듣고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다들 회사가 아니라 가족처럼 일해요. 저희는 매일 야근하면서도 서로의 생일은 꼭 챙깁니다. 아이 생일엔 회의도 미룹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결국 지키고 싶은 삶에서 출발했거든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이 파고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는 단순히 미래형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삶과 사람을 향한 헌신이 축적된 결정체였습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락이었고 테이블에 둘러앉은 모두가 각자 만든 반찬을 나눠주고 있었죠. 어느새 저도 김치를 집어들고 따뜻한 쌀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을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식사였어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그저 식사가 아니라 같이 살아간다는 감각이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누구와도 이렇게 식탁을 공유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스케줄로 각자의 성공을 위해 달렸었죠. 그날 밤 일론 머스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댄, 나는 오늘 계약을 하려고 했다. 네. 기술 계약. 이걸 가져가서 우리 방식대로 확장하고 투자하려 했지. 하지만 이제는 그만두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술이야. 일론은 조용히 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기술을 이기는 게임처럼 다뤄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기술로 누군가를 살릴 방법만 고민해 왔더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인간답고 성숙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테슬라에서의 제 역할을 처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이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기술을 만들고 싶은 사람인지,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그 일이 일어난 건 귀국 하루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연구소와의 공식적인 작별 인사를 겸한 최종 질의응답 회의였어요. 테슬라 측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저 마이클 로버트가 참여했고, 한국 측에선 정우현 박사, 민상훈 연구원, 그리고 그동안 자료 공유를 주도해왔던 한지연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전날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 존중과 감사의 표현을 주고받으며 회의는 차분히 흘러갔고, 테슬라 측도 정식 파트너십 제안은 하지 않되 장기적인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합의까지는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한 통의 이메일로 인해 깨지게 되었죠. 그 이메일은 로버트가 자신의 노트북에서 우연히 발견한 외부 제보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연구소가 실제 테스트 자료를 조작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테슬라 본사로 익명으로 전달된 메일이었고, 이메일엔 실제 회의 영상 일부와 테스트 로그 파일 캡처본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회의 중간 로버트는 그 메일을 저희 쪽 엔지니어 그룹 채팅방에 공유했고, 순식간에 팀 내부는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클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정우현 박사 쪽으로 보여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우현 박사는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읽었고 이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우현을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 영상, 인호그, 조작된 것인가? 정우현은 머뭇거렸습니다. 저희 내부 시스템은 외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겁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손끝까지 저릿한 느낌을 받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질문은 단 하나였어요. 설마 이 모든 게 연출이었던 걸까? 며칠 전까지 받았던 감동과 신뢰, 따뜻한 말과 기술의 가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의심이라는 단어 하나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이 명확해질 때까지 이 자리에서의 모든 기술 논의는 중단합니다. 정우현 박사는 끝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이었고 민상훈은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끝을 덜덜 떨고 있었죠. 그 순간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너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술을 만들고 철학을 지키려 했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이건 단순한 기술 윤리의 문제를 넘어서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를 뒤흔드는 충격이었거든요. 회의실 밖을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땐 기억해라. 기술보다 위험한 건 감정이다. 우린 지금 감정으로 기술을 믿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엔 아직 믿고 싶은 감정과 눈앞에서 본 의심의 증거가 싸우고 있었고 그중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한 채 제 안의 감정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정우현 박사와 민상훈 연구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나눈 수많은 대화들, 감정들, 밥 한 끼의 따뜻함마저도 갑자기 의심이라는 이름 아래 왜곡된 감정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마이클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땐 우리는 여기서 감정에 휘둘렸던 거야. 어차피 비즈니스 세계에서 중요한 건 결국 신뢰지. 그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라면 이제 끝난 거지. 저는 마이클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기술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내 안의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럴 리 없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반발하고 있었어요. 정우현 박사가 그동안 보여준 태도, 민상훈이 들려준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기술을 대하는 방식은 단순히 사기를 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메신저로 한지연 연구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오늘 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답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연구소 옥상 30분 후요. 30분 뒤 저는 조용히 연구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지연은 난간에 기대 서 있었고 조용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말하자 그녀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지금은 누가 뭐라도 믿어줘야 할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녀의 눈빛엔 지친 감정과 함께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조작은 없었던 건가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었어요. 저희는 테스트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런 짓을 할 이유도 없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미국 팀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거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시연 대부분은 저희 팀원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확인한 테스트였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저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상과 로그 캡처본은 도대체 누가, 왜, 무엇을 위해 보낸 걸까요? 그녀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어제 테스트 당시 원본 로그 백업이에요. 제 이름으로 남겨둔 자료고 별도로 백업돼 있던 서버에서 추출한 거예요. 메일에 첨부된 로그랑 비교해 보세요. 다르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그쵸? 조작된 쪽은 시간 스탬프가 달라요. 파일 내 메타 정보도 수정돼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로그 일부가 짜깁기 돼 있어요. 순간 제 안에 있던 혼란이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편집해 의심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왜 저희한테는 바로 공개하지 않았나요?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정우현 박사님이 저보고 숨기라고 했어요. 정면으로 해명하는 대신 일단 테슬라 팀이 먼저 움직이게 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방어하면 우리가 기술보다 감정에 기대는 팀으로 보일 수 있다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부대님이 우리를 믿어줄까 봐요. 그 말이 제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기술보다 감정에 기대는 팀처럼 보이기 싫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할 기회를 내려놓고 저희의 선택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연구소 옥상에서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기술 때문에 이곳에 왔고 그 다음엔 감동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믿게 되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고유한 존엄함 때문에 다시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익명 메일은 외부 경쟁 업체에서 조작한 것이었고 한국연구소 측의 서버는 외부 침입 흔적 없이 완전히 클린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이 스스로의 감정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실수한 게 아니라 저는 믿음을 너무 쉽게 포기했었던 거예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우현 박사와 민상훈 연구원, 한지연과 함께 다시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한국연구소 측이 요청한 마지막 해명 자리였고 이제는 더 이상 말로가 아닌 결과로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로버트, 마이클이 참석했으며 회의실의 공기는 전날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긴장의 온도는 낮았지만 그만큼 깊고 조용했죠. 저는 USB에 담긴 원본 로그 데이터를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띄우며 이전날 밤 확인한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좌측이 테슬라 측에서 전달받은 이메일의 로그, 우측이 한국연구소 측에서 별도로 보관 중이던 백업 로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 스탬프와 파일 해시 값이 전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로그 내용 중 일부는 통째로 삭제되어 조작된 흔적이 있으며 특히 세션 넘버링이 불연속적으로 편집돼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짜깁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화면을 주시했고 한참 후 일론 머스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자료를 테슬라 측에서 검증한 보안 분석팀에 맡길 수 있겠나? 정우현 박사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로그뿐 아니라 전체 테스트 백업 시스템을 그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머스크는 고개를 끄덕였고 로버트와 마이클도 무언가 납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누구보다 조용히 앉아있던 민상훈이 일어섰습니다. 머스크 회장님, 저희가 이 기술을 만들게 된 출발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을 잃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테스트 기록은 이 기술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 철저히 관리됐고 지금까지 그 원칙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어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강하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조작이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문득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말없이 저희 앞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던 모습, 그 눈빛은 거짓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창밖을 향해 잠시 시선을 돌린 뒤 다시 저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현 박사, 민상훈 연구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정보 앞에서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들의 기술을 숫자로만 판단하려 했던 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은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머스크의 사과였고 저 역시 그 순간엔 감정을 쉽게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기술은 우리가 가져가야 할 기술이 아닙니다. 이 기술은 당신들이 지켜야 할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기술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세상을 바꾸려는 이 방향에 함께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는 이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더 이상 독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반자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지금 여기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래도록 마음속을 짓눌렀던 어떤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의심, 실망, 그리고 후회. 그 모든 감정들이 머스크의 말 한 줄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을요. 공식적인 모든 회의가 끝난 날 밤, 저는 호텔방 창문 앞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인생의 전환점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일론 머스크는 기술 이전에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술 윤리나 기업 가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제 삶이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테슬라에 처음 입사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큰 야망을 안고 회사에 들어섰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야근이 반복돼도 불평하지 않았고 경쟁이 치열해도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가 만든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믿음이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를 묻는다면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질문을 처음 하게 된 건 서울 어느 아침 공원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운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은 건 민상훈 연구원이 울먹이며 말했던 사람을 잃지 말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이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 말을 함께 떠올릴 겁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서 어떤 기술을 만들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메일 한 통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인은 테슬라 본사 HR 부서장이었고 제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손끝이 떨렸습니다. 12해를 버텨온 회사를 떠난다는 건 단순한 이직이나 이탈이 아니라 제 삶의 정체성을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 후련했죠.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메일을 전송하고 난 후 저는 노트북을 덮고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도심을 가르는 차량의 흐름, 한강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 그리고 그 안에 조용히 존재하는 사람들. 그 모든 풍경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저는 연구소를 다시 찾아
정우현 박사와 민상훈 연구원 그리고 한지연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정우현 박사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댄 씨, 다음엔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지키는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우현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작은 아파트. 싱크대 수전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침을 깨우고 창밖으로는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들려옵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한국의 겨울은 이제 제게 너무나 익숙한 계절이 되었고 한국어는 아직 서툴지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같은 말들은 어느새 제 일상 속 인사가 되었어요. 퇴사 이후 저는 짧은 휴식기를 거쳐 정우현 박사의 초청으로 한국 차세대 에너지 연구소의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기술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맡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기술의 속도가 아닌 기술의 목적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질감도 컸습니다. 회의 때 모두가 먼저 서로의 의견을 듣고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다소 비효율적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의도를 먼저 이해하려는 문화. 미국에서 겪은 일방적인 경쟁 중심의 회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죠. 하지만 바로 그런 문화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날이 있습니다. 민상훈 연구원과 제가 함께 도면을 검토하던 중 그가 말없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댄 씨,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다 됐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되물었죠. 왜요? 김치찌개 잘 끓인다고요? 그는 고개를 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기술을 말할 때 눈빛이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승부를 말하던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책임을 말하는 눈빛이에요. 그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남이 먼저 알아봐 준다는 것. 그건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인정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퇴근 후 종종 공원에 들러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곤 합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어린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운동하던 그곳이죠. 그 공간이 이제 제겐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기억의 장소가 되었어요. 가끔은 미국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정말로 후회 없냐? 그 기술이 그렇게 대단했나? 거기서 뭐하고 사냐? 저는 대부분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일하고 있어.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 일론 머스크에게서도 짧은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단 2줄이었습니다. 댄, 당신이 옳았다. 그 말을 받았을 때 저는 긴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컴퓨터 앞에 앉아 긴 숨을 내쉰 채 창밖의 겨울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봤죠. 어쩌면 정말 인생은 때로 한 번의 선택으로 완전히 바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선택을 한국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곳이 그 선택을 받아줄 수 있는 나라였다는 것,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제보하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며칠 전 연구소에서 퇴근하던 길에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해가 막 넘어가는 늦은 겨울 저녁, 공기엔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었고 길가엔 어김없이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문득 이곳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그저 이 도시의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이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단순히 기술이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감동을 받았고 혼란을 겪었고 그리고 결국 변화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나 빨리빨리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기술을 배웠지만 한국에서 기술이 어떤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건 매뉴얼에도 논문에도 없는 이야기였죠. 한국에서는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 쓰였습니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기다리기 위해 기술을 만든다는 마음. 그건 제가 미국에선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기술 철학이었습니다. 민상훈 연구원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술로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지켜야 할 걸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이 지금도 마음속에서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기술력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태도와 방향성이라는 걸요. 그들은 쉽게 자랑하지 않지만 정말로 자부심을 가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고 그들의 조용한 하루하루가 결국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제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나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껏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한국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이 나라가 가진 힘을 의심했던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은 시야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서 가장 깊은 울림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